관세 변수와 세계 경제 성장 시나리오. 세계 경제의 흐름을 뒤흔드는 가장 직접적인 변수 가운데 하나는 관세 정책이다. 관세는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 흐름, 국가 간 신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힘을 지닌다. 따라서 관세 변수는 곧 세계 경제 성장 시나리오의 방향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된다. 관세와 불확실성의 시대. 세계 경제의 흐름을 뒤흔드는 가장 직접적인 변수 가운데 하나는 관세 정책이다. 관세는 단순한 무역 장벽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 흐름, 국가 간 신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힘을 지닌다. 따라서 관세의 선택과 변화는 곧 세계 경제 성장 시나리오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 된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지적되는 가운데 세계는 성장과 번영을 위해 새로운 균형과 신뢰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가계 모두 창의적 파괴를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기업이 그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수십 년간 국제 협상의 목표였던 완전한 경제 통합의 글로벌 시스템은 사실상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다. 애초에 실현 가능하지도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인류는 새로운 번영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의 글로벌 무역 협상도 2010년대 초반에 흐지부지한 결말을 맞았다. 그러나 각국이 이 체계의 이점과 공정성에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음에도 기본 틀 자체에 대한 공개적 도전은 없었다. 이 상황은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로 극적으로 바뀌었다. 이 발표는 미국이 기존 체계에 대해 품어온 근본적 불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미국은 세계무역기구 WTO 출범 당시 글로벌 무역 체계에서 주도권을 쥔다고 믿었으나 현실은 달랐다. 결국 미국은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와 같은 지역경제 체제로 무역 규칙을 옮기려 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무역 수지 적자는 누적되었고 결국 미국은 국가 대 국가 간 양자 혹은 지역경제 체제로 방향을 바꾸는 새로운 실험을 시도했다. 그러나 문제는 밖이 아니라 안에 있었고 본질은 기축통화로서 달러와 지위의 구조적 강화였다. 관세 발표 직후 몇 주간 주가와 미국 국채 시장은 요동쳤고 인플레이션이 기대치는 급등했다. 소비자 신뢰는 2012년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던 시기였다. 1분기에는 기업들이 수입을 앞당기고 재고를 늘리면서 미국 경제가 0.3% 위축되었다. 많은 분석가들이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상향 추정했다. 지난 2년간 실질 GDP가 연 3% 가까이 성장해왔던 미국 경제가 이 역풍을 뚫고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문제는 이 역풍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대통령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점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과거의 배경보다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이다. 글로벌 및 지역 경제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예컨대 미국은 오랜 소비국에서 생산국으로, 중국은 생산국에서 소비국으로 조금씩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 미국이 자국 내 생산을 늘리고 중국이 자국 내 소비를 확대한다면 유럽은 경쟁력을 확보해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또한 글로벌 사우스가 선진 경제권과 긴밀히 연결되어야 세계 경제는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가 있다. 글로벌 사우스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신흥 개도국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역사적으로 식민지 경험과 저개발의 분례를 공유해왔다. 오늘날 이 지역은 세계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며 자원, 농력, 소비시장에서 막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들이 소외된다면 세계 경제의 균형은 불안정해지고 선진국 역시 새로운 활력을 상실할 것이다. 결국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단순히 무역, 재정, 적자 논쟁을 넘어서야 한다. 지도자들은 글로벌 경제를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경로로 이끌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서 핵심 질문은 미국의 관세 부과와 무역 긴장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점이며 더 근본적인 질문은 앞으로도 지속 불가능해 보이는 경로를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 회복력과 국가 안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이다. 경제는 성장과 번영을 위해 안정적 투자 환경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국가 지도자들은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역, 안보, 환경 협력 체계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
균형과 신뢰가 결여된 경제는 결코 번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균형과 신뢰의 수준은 소득 분포에서 직결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25년 이후 경제 성장 전망 시나리오. 성장하는 세계 경제에서 균형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역학은 무엇이며 관련된 맥락은 무엇인가? 앞으로 인류가 나아갈 길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글로벌 경제 성장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사회적 발전과 문명의 번영을 위한 균형과 신뢰에 대한 다양한 사회과학적 정의를 모두 열거하기보다 가장 이상적인 의미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첫째, 시스템의 구축이다. 법보다 시스템이 먼저 존재해야 한다. 법은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한 운용 알고리즘에 불과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법이 시스템 위에 있다고 착각한다. 그렇게 되는 순간에 정책, 규제, 명령, 법의 테두리 속에 모든 성장과 문명의 발전이 갇히게 된다. 둘째, 시스템이 구축된 뒤에는 시민교육, 즉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이는 가정, 학교, 사회 전반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가게는 가풍을, 기업은 기업 문화를, 국가는 문명의 천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융합할 때 비로소 진정한 리더십이 발휘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은 자유와 공정성, 적자와 흑자,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추구하는 체제다. 이는 모두에게 기회를 확대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선택권을 보장하고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 신뢰를 우선시하고 자신감을 심어주며 장기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부정적 외부 효과를 줄이면서 생산성과 생활 수준을 높여간다. 그런데 균형이 경제 성장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먼저 외부 균형은 건전한 국내 생산과 무역 간의 조화를 의미한다. 내부 균형은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정 정책을 뜻한다. 가계 균형은 건전한 저축, 부채 관리, 인적 자본 투자에 있다. 기업의 균형은 임금 배분, 이익 분배, 유보 이익 활용을 장기적 가치 지향 속에 녹여내는 것을 뜻한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있어 균형은 국가 회복력과 안보를 포함한다. 국가 회복력은 비상사태에도 빠른 극복을 가능하게 하는 탄력성과 유연성이다. 이는 통화 지정정책을 통한 긴급 재원 확보와 필수 재화의 안정적 공급으로 구현된다. 팬데믹 당시 미국 정부가 신속히 백신을 개발 공급할 수 있었던 배경이 이를 보여준다. 안보는 외부 위협 억제와 동맹국 지원 능력을 포함한다.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로 구분되며 후자의 예로는 재화 서비스의 조달 및 생산 능력이 있다. 국가 균형이 부족하면 금융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혁신 생산성, 성장을 위한 인적 물적 자본 투자 능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충분 조건은 바로 신뢰다. 신뢰가 높은 환경에서는 비용과 위험 프리미엄이 줄고 정보 흐름이 원활해지며 투명한 법, 제도, 집행으로 거래 비용이 감소한다. 이는 복지와 보장 제도로 이어지고 기업가 정신, 혁신, 생산성 향상의 촉매가 된다. 반대로 신뢰 수준이 낮으면 중국의 사례처럼 강제적 집행 메커니즘에 의존해야 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거래 비용을 늘리고 성장 잠재력을 제약한다. 그렇다면 2025년 이후 세계 경제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까? 신뢰와 균형은 정부, 기업, 가게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를 위해 주요 지역별 전략을 간단히 살펴보자. 미국은 중산층 중심 성장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소비 위주에서 벗어나 자국 생산을 늘리고 재정 적자를 억제하며 전략 산업을 재활성화하고 중산층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은 수출 고정 투자 중심에서 내수 중심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가계 수요 확대를 통해서 성장 동력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위안화의 국제적 지위 강화도 한층 수월해질 것이다. 유럽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대담한 투자 연구 개발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대륙 전체의 성장을 유지하며 무역을 확대해야 한다. 중세 이후 유럽이 번영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역을 통한 시장 개척과 원자재 확보 그리고 은을 기반으로 한 국제통화체계 주도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신흥국은 제도 강화를 통해 선진국과의 협력 통합을 심화해야 한다. 특히 투자, 자본, 혁신, 아이디어, 인재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 오늘날 AI 발전 속도가 빠르지만 모든 성장과 발전의 근본 조건은 여전히 인재 육성에 있다. 각 변수의 전략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이 융합되어야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 그것은 세계적 신뢰 회복과
균형 재건을 통해 더 번영된 세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길이다. 여기에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논란이 될 지점은 세계를 이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지도자들이 내려야 할 선택과 타협이다. 세계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전 세계 경제 전반의 실리는 이미 한동안 흔들리고 있었으며 그에 따른 압력은 계속 쌓여왔다. 사실 세계 경제가 진정한 성장과 번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수준까지 신뢰가 도달한 적은 없었다. 냉전 체제 붕괴 이후에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경제 전략은 중국과 여러 국가의 성장을 촉진할 기반이 되리라는 기대를 낳았다. 이 기대는 세계 경제 통합을 진전시키고 수십억 명을 빈곤에서 구했으며 수억 명의 서구 소비자들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렸다. 한때 이를 골디락스 경제라 불렀다. 그러나 동시에 무시되거나 축소되거나 혹은 간과된 결과도 적지 않았다. 우선 전 세계 핵심 산업 역량이 단일 국가인 중국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차이나 쇼크는 너무 빠르게 전개되어 많은 지역 경제가 적응할 여지를 갖지 못했다. 전례 없는 성장 속도의 파급 효과를 누구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다. 세계 통합은 이상적인 희망이었으나 실제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의 일부였음을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뒤늦게 깨달았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그 충격은 뚜렷했다. 미국과 유럽 모두 상위 하위 소득 구간의 일자리는 늘었지만 중산층 일자리는 급격히 줄었다. 미국은 2000년 이후 제조업 자동화와 차이나 쇼크로 중간 숙련 일자리 비중이 크게 감소했고 임금 상승률 또한 상하위 소득자보다 둔화되었다. 유럽 역시 고임금 전문직과 저임금 서비스직은 확대된 반면에 제조업과 사무직 등 전통적 중간 일자리는 꾸준히 줄어들었다. 그 결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중산층 기반이 약화되면서 정치 사회적 양극화가 가속화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2020년 팬데믹을 거친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 경제는 실리와 통합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뚜렷한 한계를 드러냈다. 미국의 생산성은 1950년부터 1974년 연평균 2.4%에 있으나 2000년 이후는 1.9%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고용 증가율은 2.3%에서 0.9%로 실질 임금 상승률은 1.6%에서 0.7%로 낮아졌다. 생산성과 기업이익은 꾸준히 상승했지만 고용과 임금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성과와 분배의 괴리가 구조화되었다. 이 불균형은 국제 질서에도 깊은 흔적을 남겼다. 중국은 값싼 노동력과 산업정책을 바탕으로 제조업 지배력을 확대했고 미국과의 격차를 빠르게 줄였다. 반면에 유럽은 금융위기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해 잃어버린 10년을 겪으며 성장 둔화와 정치 사회적 불안정에 시달렸다. 무엇보다 미국 내부 변화가 두드러졌다. 국민소득에서 기업의 이익 비중은 늘었으나 고용과 임금은 정체되었다. 자본시장이 과도하게 팽창하며 실물 경제와 분리되었고 사회 양극화와 계층 갈등이 심화되었다. 결국 생산성 향상의 성과가 다수에게 돌아가지 않는 구조적 모순이 고착화된 것이다. 2017년 무역 구조 변화가 본격화되었다. 무역 파트너 간 지정학적 거리가 압축되며 국경 간 신뢰가 약화되었다.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디지털화의 흐름을 가속화하며 세계화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이 모든 과정은 오늘날 기업과 정부의 여전히 씨름하는 경제 안보 과제로 이어졌다. 여기에 2025년 4월 2일부터 지난 100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세계가 균형과 신뢰를 회복하며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졌다. 경제 정책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25년 만에 최고치에 근접했고 소비자 신뢰는 최저 수준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의 전환을 위한 시나리오는 어떻게 전개될까? 5가지 시나리오로 요약할 수 있다. 기업 리더들은 거시경제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새로운 글로벌 역학 속에 가능한 한 결과 범위를 이해하고 불확실성 해소 방식에 따라 조건부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5개의 시나리오 중 2개는 더 높은 신뢰, 더 나은 균형, 그리고 성장하는 경제로 이어지지만 이들 간의 성장 경로는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다른 2가지는 제자리 걸음에 불과해 신뢰 회복과 의미있는 성장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나머지 하나는 확실한 도전적인 시나리오로 신뢰와 균형을 무너뜨리며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최악의 경우다. 이 시나리오의 출발점은 2015년 4월 11일이 무역 규칙이며 이는 미국 정책의 급격한 변화와 중국 및 유럽의 반응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수입에 대한 무역 가중치 관세의 영향은 전혀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헤드라인 발표만큼 위협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5가지 시나리오는 단 몇 초 만에도 예상 밖으로 달라질 수가 있다. 더 높은 실리와 번영으로 가는 2가지 경로는 생산성 가속화와 미국 재정 리셋 시나리오다. 이는 글로벌 경제에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역풍이 생산성 가속화 전환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크다. 마찬가지로 미국 재정 리셋 시나리오는 연간 약 1조 달러의 적자 축소를 요구한다. 이는 당시 논의되던 어떤 제안보다 훨씬 큰 조정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두 시나리오가 지향하는 결과는 중장기적 성장 목표로 자리 잡는다. 먼저 생산성 가속화다. 중국과 미국은 무역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율을 점차 낮춰간다. 미국, 유럽, 중국은 지정 격차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성장은 적자를 완화한다. 무역 불균형은 미국이 전략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중국이 내수를 확대함으로써 좁혀질 수 있다. 즉 미국이 소비와 중국의 생산이라는 비대칭성을 줄여가는 것이다. 생산성 확장은 소득을 높이고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며 부채 부담을 완화시킨다. 2025년 후반에는 성장 재개가 가능해지고 2018년 이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약 3.5%에 이를 수 있다. 둘째,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37조 달러의 미국 재정 부채 재조정은 불가피하다. 이를 미국 재정 리셋 정책이라고 부른다. 새로운 미국 행정부는 장기적 성장과 국가 안보를 위해 재정 무역 균형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미국 경제가 가장 최근 재정 수지 흑자를 통해 GDP 대비 부채 비율을 60% 이하로 낮춘 것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이었다. 문제는 연방 지출을 과감히 줄일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미국 의회와 협력해 연간 1조 달러의 지출 삭감과 세제 개혁을 추진해 2028년까지 적자 규모를 GDP 대비 3%로 낮춰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금리, 환율 등 통화정책 운영도 한층 수월해진다. 당분간 재정 지배는 불가피하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안정적 운영토를 갖춰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세 여파가 2025년 하반기 미국 소비자 물가에 어떤 충격을 줄지 관건이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3%를 넘어선다면 연준은 금리 인하 대신 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충격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트럼프 위기 감세안 등은 2025년 단기적 경기 침체와 선진국 성장 둔화의 단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재정이 안정되면 2020년 미국 경제는 회복 여건을 갖출 것이다. 만약 중국과 유로존이 성장 지향적 통화 재정 정책을 병행한다면 2018년 이후 글로벌 성장률은 약 3%로 안정될 전망이다. 둘째, 성장은 제한적이지만 현상 유지를 통해 세계 경기 둔화를 연착륙시킬 수 있는 2가지 경로도 있다. 하나는 실질적 변화 없는 시나리오이고 다른 하나는 중앙은행 긴축 시나리오다. 실질적 변화 없는 시나리오는 2025년 4월 관세 변화가 예상보다 충격이 적어 불확실성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다. 미중 관세가 2025년 말까지 30%로 조정되고 다른 세율은 10%로 안정될 경우다. 이때 미국 인플레이션은 소폭 상승에 그친다. 그러나 감세안 통과로 적자는 여전히 높고 지출 삭감 효과는 미미하다. 유럽은 국방비 확대 의무를 이행하지만 경제 모멘텀은 약하다. 유럽이 세계 경제의 패권을 거론할 만큼 도전적이지 못한 이유다. 유럽의 소비자 물가는 안정되며 2% 목표치로 복귀하고 유로존과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3 내지 4% 범위에 머문다. 이 경우에 글로벌 성장률은 약 2.5% 유지되지만 실리는 분열된 채 불균형도 해소되지 않는다. 세계는 조정이나 개혁 없이 행복 국면에 머무르게 된다. 중앙은행 긴축 시나리오는 앞선 가정과 세율 수준은 같지만 관세 충격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해 물가가 5% 가까이 오를 경우다. 이때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상 압력에 직면한다. 2020년 6월부터 금리를
100pp 이상 인상할 수 있고 이는 미국, 유럽 성장률을 1.5% 이상 낮출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성장률은 2027년 1%에 머물고 글로벌 성장률은 2028년 이후 2%로 떨어지며 신뢰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계는 여전히 개혁 없는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격화 시나리오는 글로벌 신뢰와 성장 능력을 위협하는 최악의 경우다. 미국이 2025년 4월 2일 수준의 고율 관세를 고수하고 중국 수입세를 145%를 유지하며 중국도 미국 제품에 125% 관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한다. 국가들은 제한된 동맹 블록에 의존하고 무역의 지정학적 거리가 좁아지며 글로벌 긴장은 고조된다. 국가 간 신뢰는 물론 내부 신뢰도 악화되고 동맹의 연결고리도 흔들린다. 무역 보복은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장벽은 고착된다. 소비자 물가는 5%까지 오르지만 중앙은행들은 대응하지 못한다. 소비 위축으로 수요가 급감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 경제 성장률은 2020년까지 0 내지 1%에 머물다가 2027년부터 점진적으로 회복에 들어서지만 2028년 이후 연평균 1.6%에 그친다. 관세로 물가가 급등할 경우에 중앙은행이 개입할 수 있으나 자산가격 급락과 심각한 경기 침체, 큰 자산 손실, 장기간 부채 투정 등 악순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결국의 자산 가치는 GDP 대비 장기 평균 수준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개인과 기업은 어떻게 글로벌 경제가 생산성 가속화로 향하는지 혹은 반대 국면으로 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까? 다음과 같은 5가지 체크 포인트가 단서가 된다. 첫째, 무역 마찰이 감소하고 남은 장벽이 회복력, 안보 목적에 집중되는지 여부다. 새로운 무역 협정, 특히 다자 협정은 신뢰와 공급망 효율성을 높이며 투자 환경을 개선한다. 반대로 무역 장벽이 확대되면 신뢰는 줄고 불확실성은 커진다. 둘째, 인플레이션이 일정 수준에서 통제되고 중앙은행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지다. 낮은 인플레이션은 성장의 필수 조건이다. 반면에 고물가는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고 소비자 신뢰를 약화시키며 기업의 투자 결정을 어렵게 만든다. 셋째, 미국 내 소비자 신뢰 회복과 중국, 유럽의 소비 증가 여부다. 미국 소비자는 불안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유지해왔지만 신뢰 회복은 여전히 중요하다. 중국과 유럽 소비 증가 역시 투자 촉진과 세계 성장 동력 회복을 의미한다. 넷째, 기업들의 투자와 외국인적 투자의 증가 여부다. 불확실성과 물가 불안은 투자를 위축시키지만 규제 개혁 감세 등의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가 있다. 다섯째, 신용시장과 주식 발행을 통한 원활한 자본 흐름이다. 금리시장의 불안은 자본 비용을 높이고 투자 이력을 약화시킨다.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지정적자 확대, 채권시장 변동성은 모두 주시해야 할 요소다. 일본처럼 높은 부채 속 금리 급등은 경제를 공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조차 위협받을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주시장 변동성이 높아지며 기업 투자와 자본 투자는 위축된다. 따라서 시장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금융 흐름이 회복되는지 여부가 장기 성장의 핵심 신호가 된다.